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정말 어렵네요. 핵 확산은 끊임없는 우려의 원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정치적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만약 이 나라가 성공하게 된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확산 체제의 추가적인 약화는 일반적으로 나쁜 일로 여겨질 것이며 나쁜 일들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2층 창문 밖으로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층 창문 밖으로 던져지지 않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무기가 나쁜 것이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세계는 그 결과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이미 이란과의 진행 중인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완전히 재앙이라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력한 집행 조치를 고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장기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핵무기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들며 위협하는 일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들을 종합하려고 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 전략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성입니다. 이는 핵 사용을 위협해서 상대방이 원래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력입니다. 이는 핵 사용을 위협해서 상대방이 고려 중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어서 핵무기가 현상 유지를 강화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큰 반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핵 억제의 용이성은 국가들이 설득력 있는 위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전략이 효과를 내는 것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위협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이상한 점입니다. 오히려 핵무기가 국가들에게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때 더 큰 자신감을 주는 것이 전략적 이익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이란과 관련해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핵 강제력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과 똑같지만 더 클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수류탄을 던질까봐 걱정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는 점을 훨씬 더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폭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술 핵무기라고 불리는 종류도 있는데 이 무기들은 대체로 더 작고 정의상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목표물은 군사기지처럼 크거나 적군 병력 대열처럼 정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파괴력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핵강압이론은 세계가 핵무기를 처음 알게 된 바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이어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역사가들은 원자폭탄 공격이 일본의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일본 도시들도 비슷한 정도로 소위탄 폭격을 가했지만 단일 폭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시점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석유를 배급해야 했으며 폭격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항공기를 지상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본 제국 정부는 제3자가 더 온건한 합의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희망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전략적 환경에 무관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명확한 강압 사례를 찾기란 다행히도 쉽지 않습니다. 역사상 공격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 외교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위협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압니다. 이봐, 이스라엘. 너도 포함이야. 그리고 이미 그들이 하는 계산에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어. 핵으로 위협하는 것이 재래식 전력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노골적인 위협은 별 효과가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예를 들어 카르길 전쟁에서 인도는 파키스탄을 설득해서 카슈미르에서 비정규군을 철수시켰어. 그때 양국 모두 핵 비축량을 늘리기 시작했지만 인도가 약 2배 더 많은 폭탄을 보유하고 있었어.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신중하게 선택지를 따져봐야 했고 이것이 인도의 강압이 성공하는 데 기여했어. 물론 이 사례는 파키스탄이 분쟁 초기에 병력을 투입한 방식 때문에 복잡해졌어. 즉, 인도는 아주 최근에 깨진 현상 유지를 회복하려 했던 거지. 실제로 우리는 더 이상 명확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야.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모든 요소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상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야. 카르길 전쟁 상황은 이미 멈췄어야 할 시점을 지나버렸어. 이런 강압의 핵심 문제는 핵무기가 매우 둔한 도구라는 점이다. 국가는 종종 더 정밀한 목표를 갖는다. 상대가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공격자는 어떻게 할까? 그 지역에서 상대 군사력 약화를 위해 전술 핵무기를 쓸까? 그래, 그건 단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겠지. 좋아, 잘했어. 이제 그 소중한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네? 모스크바나 베이징에서 각각 우크라이나나 대만에서 그 전략을 실행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야. 전술 핵무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략 핵무기는 어떨까? 물론 전략 핵무기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번엔 가해자가 차지하려 하지 않는 지역에 말이야. 가해자는 뭘 하려는 걸까? 상대 수도에 핵을 쏘려는 건가? 기존 전략 폭격 작전조차 이 분야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았어.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수도의 자산을 잃는다고 해서 그 지역을 계속 점령하는 걸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그리고 거기엔 큰 단점도 있어. 만약 공격자도 핵무기 보유국이라면 상대방은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이 점은 사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찬성하는 논거야. 왜냐하면 상대방의 강압적인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비핵 국가들도 여전히 공격자의 핵 위협에 저항할 수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여러 핵 위협을 생각해봐. 키이우는 대체로 위협을 무시해 처벌받지 않았다. 주요 이유는 크렘린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인도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두 나라 모두 핵무기가 전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가 타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나중을 위해 자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남겨두려 하면서도 경제력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어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싶어해. 비유를 들자면 마치 연비가 나쁜 차를 운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휘발유 차량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겉보기와는 달리 이것은 위선이 아니야. 자신의 영향력이 작다는 걸 알고 진정한 해결책은 모두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뿐이야.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자.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또는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관계 유지를 선택하게 하고 있어. 크렘린이 후자를 선호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 논리는 러시아의 무기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술 핵무기에도 똑같이 적용돼. 기억해, 이 무기들은 대부분 기존 재래식 무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중복해서 수행해. 그렇다면 왜 재래식 무기를 써서 베이징의 분노를 감수하지 않는 거지? 지도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우회책을 시도했다. 하나는 우연에 맡기는 위협이라는 개념이야. 내가 너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신뢰성 있게 위협할 수 없다면 대신 모든 것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능이 될 위험이 따르는 더 낮은 단계의 에스컬레이션을 시도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공격자가 전장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에 대한 지휘 통제 제약을 완화한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상대방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상대방은 지도자가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그 무기 사용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통제에서 벗어난 지휘관이 재미삼아 그 무기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 커진다. 그에 따라 목표가 저항을 멈추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이 전략 핵무기 사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도자는 적의 핵공격이 레이더로 확인되면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에게 사전 승인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참수 공격 시도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작동하는 레이더 시설이 실수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위험이 따른다. 다시 말해, 그게 바로 요점일 수도 있다. 위험을 상대방에 넘기면 상대가 원하는 정치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 공격자의 관점에서 이 전략의 핵심은 핵무기의 이분법적 사용을 확률적인 결과로 바꾼다는 점이다. 폭탄의 확실한 사용을 신뢰성 있게 위협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재앙이 닥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분쟁에서 승리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때때로 벼랑 끝 전술로 불리며, 두 핵 보유국이 동시에 이런 긴장 고조 행동을 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이 논리는 핵 보유국이 하나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믿기 힘든 위협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미쳤다고 남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치광이 이론이다. 이 개념은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특히 소련을 그 분쟁에서 배제하려고 할 때 가장 잘 시도했다. 그 개념은 간단하다. 당신은 근거 없이 진정성을 만들려 한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야 하며, 이 점에서 이 방법이 자주 실패한다. 이란에 관한 이런 모든 설득력 있는 점들을 종합해보면, 테헤란은 언젠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핵무기 사용 위협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 특히 걸프 지역의 기지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겠지만, 이란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미추광이 이론도 테헤란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서방에서 이란 정부를 묘사할 때 종종 물라 계급을 미친 사람들로 표현하곤 한다. 그리고 맞아요. 이란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자신의 생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국 제품을 구매해주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로 얻는 돈은 이란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핵강압의 또 다른 측면은 억지력입니다. 억지력은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 현상 유지를 강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훨씬 쉬워서 종종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올바른 태도일 수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을 대표적인 현재의 예로 들어봅시다. 김씨 일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나라 정부의 신경을 거슬렀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까지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전부터는 그 나라에서 정권 교체를 강제로 시도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국이 침공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 표적을 구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서울이나 도쿄에 몇 발의 폭탄만 떨어져도 전 세계 공급망에 충분한 혼란이 발생해서 미국의 모든 소비자가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북한 정부의 잔존 세력이 특히 강경하게 나오고 싶다면 타이페이까지 공격해서 전 세계를 불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평양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미군 기지들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핵 강제와 핵 억제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다른 국가에게 어떤 정책 문제를 포기하라고 무심코 강요하려고 할 때 당신은 잃을 것이 많습니다. 당신의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제3자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신경 쓸 여유조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침략군이 곧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런던, 파리, 베이징, 뉴델리, 이슬람마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논리는 우리가 현재의 핵 확산 시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래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산업 강국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 기술이 전 세계 물리학자들에게 더 잘 이해되면서 핵 개발의 추세는
정권 안보에 관심이 있는 독재 정부들로 이동했습니다. 국가의 규모와 전반적인 발전 수준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언급한 나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억지 위협의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국가 전체의 존재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 범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핵무기의 억지력 가치를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진군에서 새로운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투들은 오히려 외곽 지역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욤키푸르 전쟁 동안 시리아는 골란 고원에 집중했고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에 집중했습니다. 1977년 안와르 사다트가 더 큰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부총리는 왜 이집트가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다트는 당신들은 핵무기 있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유럽이나 미국,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의 목록은 핵무기에서 시작해서 어쩌면 핵무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세르비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했다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층에 폭탄이 쏟아지면서 금방 끝났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크렘린에 시도하면 바르샤바가 핵공격을 받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아니면 가정을 좀 벌추상적으로 해보면 이라크처럼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쿠웨이트를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지 H.W. 부시가 1시간에 20번이나 사담을 말해야 할 때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억지력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신뢰성이 핵심 지역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쿠르스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4년에 이 오블라스트를 침공했지만 러시아는 실제로 핵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사적 발언과는 달리 말이죠. 이것이 억제력 사용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여전히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핵 전략의 창의적 방법을 시도합니다. 핵무기 배치는 핵 공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법입니다. 많은 핵무기가 통제선 근처에 배치되면 침공 시 현지 지휘관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신뢰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냉전 시기에 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피츠버그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억지 이론을 이란에 적용해보면 이것이 바로 분석가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핵 확산이 일어난 이후에 기대하는 주요 효용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야톨라 암살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지역 전체, 이스라엘, 유럽,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 본토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란은 이미 원자 분열 없이도 핵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략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또한 이란이 핵무기로 얻는 억지력은 핵무기가 통하는 상황에만 한정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이 영상의 핵심 주장에 닿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핵 강압 관점이나 이란 관련 상황 모두에 적용됩니다. 핵 억지력에서의 성공은 강압에서도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그 과정이 핵 강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나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문제는 지금까지의 강압과 억지에 대한 모든 논의가 국가들이 실제로 벌이는 더 넓은 강압적 협상이 아니라 단일 의사결정 지점의 순간만을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위기 협상에서 국가들은 전쟁의 예상 결과에 상응하는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평화 합의는 전쟁 비용을 절감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무기가 반지 일반 무기와 같고 공격적 힘에 기여한다면 비록 그 상황이 제한적일 수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위기 협상에서 핵무기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강제력의 가치나 일반적인 군사적 가치조차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핵 확산의 결과로 기대 결과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는 기대 결과선입니다. 그리고 억지는 기대치를 바꿉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쟁이 세 가지 단순한 결과 중 하나로 끝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쪽의 군사적 패배, 다른 쪽의 군사적 패배, 그리고 양측이 이익을 똑같이 나누는 교착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 세 가지 결과가 모두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아무도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세상에서는 전쟁의 예상 결과가 실제로 50대 50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이 완전히 상대를 정복하는 경우와 그 반대 경우는 기대값에서는 서로 상쇄되고 교착 상태 역시 균등하게 나뉘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스터 라이트 사이드가 정말 무서운 인물이고 핵전력을 구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의 재래식 군대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의 상대에게 라이트 사이드 수도로 진격하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상대의 수도가 핵 공격을 받는 걸 보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승리 이후에는 이런 식의 국경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핵무력 사용이 더는 신빙성을 잃는 지점이죠. 저는 설명을 위해 최적의 정복 지점을 교착 상태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경선이 더 동쪽이어도 논리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좋아요. 이제 평균적인 전쟁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끝나는 결과의 가능성을 2배로 늘리고 오른쪽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애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는 힘의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상되는 전쟁 결과는 이제 이 지점입니다. 이 함의를 이끄는 논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공하자면 핵무기는 최악의 결과에 대한 보험 정책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면 요구사항에서 더 대담해질 수 있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볼 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위기가 유리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빨리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평양 전쟁 이외에는 핵무기 사용을 관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의 그림자는 상대방이 팽창적 목표를 조심스럽게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또한 위기가 더 빨리 끝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상대방의 초기 군사적 성공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프로 돌아가서 핵을 보유한 이란은 단순히 정권의 생존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란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임박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도 덜 제약을 느끼는 이란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란 반대 세력의 해가 되는 더 적극적인 지역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질문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수록 핵무기 보유의 이익도 커집니다. 만약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이 앞으로 있을 정권 교체 시도의 99%를 억제할 수 있다면 핵무기의 가치는 미미해집니다. 만약 상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려고 전력을 다한다면 그 상황이 더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을 할 가치가 있는지 답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실제 경제적 선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여러분이 입장을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핵 억지력은 더 넓은 범위의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핵 보유국이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강압적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를 이란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제가 한 핵 확산 강의를 시청하며 계속 지식 폭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고, 팬데믹 시대의 파워포인트가 곧 나옵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